아저씨, 빨리 병원에 오세요. 미나가. 딸 미나의 친구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나가 옥상에서 제가 가까스로 어떻게 된 거야? 오늘 준호가 미나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대요. 그는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억눌러온 분노가 그의 몸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그의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 6시, 태산의 일과는 늘 같았습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죠. 15년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새벽빛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거울 속 얼굴은 58세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주름이 깊었습니다. 특히 눈가와 입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태사는 중얼거리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순간 오른쪽 팔뚝의 문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용이 팔을 감싸고 있었죠.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세차장은 태산의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태산 세차라는 간판 아래 하루 종일 물과 씨름하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중년 남성 그 자체였어요. 15년 전 서울 남부를 주름잡던 백호파 행동대장. 미친 호랑이 강태산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산은 세차 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줄기가 차체를 때리는 소리가 그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소리에 집중하면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해졌습니다. 폭력의 소리, 고통의 신음, 공포에 질린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물소리에 씻겨 내려갔죠. 아빠, 점심 가져왔어요. 태산의 마음속 어둠을 걷어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나였어요. 그의 전부인 딸이었습니다. 미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세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간호사 유니폼이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어요. 태산의 굳은 표정이 순간 녹아내렸습니다. 벌써 점심시간이냐? 바쁠 텐데 굳이 가져올 필요 없었는데. 태산의 말과 달리 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딸이 가져온 도시락은 언제나 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병원 당직이 아니라서요. 그리고 아빠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태산의 눈썹이 움찔했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누구? 나중에요.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미나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태산은 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꼈어요. 설렘과 불안이 섞인 듯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서준호예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준호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태산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직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오랜 세월 길거리에서 단련된 직감이었죠. 태산은 몸을 일으켜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아래 서랍을 열자 오래된 상자가 나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산과 그의 아내 수미가 갓 태어난 미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수미의 미소가 태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날, 태산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었죠. 수미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정적이 그를 감쌌어요. 태산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세차장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린 사람은 최병철이었어요. 태산의 옛 부하였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병철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공손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었어요. 가슴 한편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병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다시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형님이 필요합니다. 태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병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새 차나 받고 가라. 태산은 다시 호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물소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소리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가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태산의 작은 아파트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준호를 바라보는 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준호는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3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태산의 직감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아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준호 씨예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은 그런 딸의 모습에 가슴 한편이 찌릿했어요. 수미를 닮은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진실되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길거리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직감이었죠. 미나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태산과 준호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강남 쪽 투자가 아주 좋습니다. 태산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관심 없다. 태산의 차가운 대답에도 준호는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미나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병원 근무가 끝나면 준호를 만났고 주말에도 외출이 잦아졌어요. 태산은 혼자 식탁에 앉아 딸이 차려놓고 간 음식을 먹으며 쓸쓸함을 삼켰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미나는 들뜬 목소리로 태산에게 말했어요. 아빠, 준호 씨가 정말 좋은 투자처를 알려줬어요. 제 적금이랑 퇴직금 모아둔 거 투자했더니 벌써 수익이 나고 있대요. 태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얼마나 넣었니? 5천만 원이요. 괜찮아요, 아빠. 준호 씨가 다 책임진대요. 미나의 순진한 미소에 태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에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서툰 손놀림으로 서준호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아무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산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태산은 오랜 친구인 김영철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영철은 태산이 과거를 청산할 때 도움을 준 몇 안 되는 친구였어요. 서준호라고? 잠깐만. 영철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것 좀 봐. 화면에는 3년 전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서준호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산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데 1층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미나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었습니다. 태사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불안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결국 봉투를 열었죠. 그 안에는 투자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계약서 상단에는 지방 휴양지 개발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모호했고 투자 회사명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태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 우편물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태산은 움찔했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왜 제 우편물을 여셨어요?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이게 무슨 계약서냐?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건 준호 씨가 알려준 투자예요. 아빠, 제발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태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를 꿰뚫었어요. 일주일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태산은 TV를 보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미나야, 무슨 일이야? 미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태산은 딸의 방문 앞에서 망설였어요. 문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조심스레 미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미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준호 씨가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생명력을 잃은 듯 했습니다. 태산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1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산은 세차장 셔터를 내리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비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나의 친구 소연이었습니다. 아저씨, 빨리 병원에 오세요. 미나가.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나가 옥상에서 제가 겨우 붙잡았어요. 태산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태사는 정신없이 뛰어들어갔어요. 소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미나가 준호한테 계속 시달렸어요. 헤어진 후에도 찾아오고, 문자도 계속 보내고,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준호가 미나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대요. 태산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15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그의 몸속에서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태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의사를 따라갔어요.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미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태산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미나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태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게. 태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자던 야수가 깨어났어요. 병원을 나온 태산은 소연에게 준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물었습니다. 주소, 자주 가는 장소, 차량까지. 소연은 태산의 변화된 분위기에 놀란 듯 했어요. 아저씨, 경찰에 신고하는 게 태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평범한 세차장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 열쇠로 지하 창고를 열었어요. 창고 안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태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검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천을 걷자 날카로운 칼이 드러났습니다. 조직 시절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칼이었어요. 태사는 칼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속 표면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사는 김영철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영철은 태산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태산은 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영철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증거가 필요해.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태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영철은 태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내가 알아.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그러지 마. 15년을 버틴 거야. 태산은 영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꽉 다물어졌어요. 내 딸이 죽을 뻔했어. 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철의 얼굴에 걱정이 깃들었어요. 태산은 오래된 창고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병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철은 태산의 눈빛을 보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건 다 준비했습니다. 태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컴퓨터와 모니터들이 보였어요. 병철의 부하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서준호의 모든 정보를 다 캤습니다. CCTV, 전화 기록, 계좌 내역까지. 태산은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일상이 화면에 펼쳐졌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어요.
병철의 말에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화면에는 미나 외에도 여러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가 있었어요. 모두 준호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태산은 준호의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15년 전 그가 묻어두었던 미친 호랑이가 깨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철의 질문에 태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어요. 내 딸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태산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강변에 있는 폐창고를 준비하라고 병철에게 지시했어요. 복수의 그림자가 서서히 태산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태산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병철이 마련한 은신처는 강남의 오피스텔 한 구석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서준호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은 이틀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눈가에 피로가 서렸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이건 서준호의 통화 기록입니다. 병철이 태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산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준호가 미나 외에도 여러 여성들과 연락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 번호들 모두 확인해. 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병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태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15년 전 미친 호랑이의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태산은 준호의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35세, 키 180cm, 몸무게 75kg. 그의 일상 패턴,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사냥감을 연구하는 맹수처럼 태산은 준호의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병철의 부하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켜고 태산에게 보여주었어요. 준호의 계좌 내역이었습니다. 미나에게서 받은 5천만 원 외에도 여러 여성들에게서 받은 거액의 송금 기록이 있었어요. 태산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미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붕대로 감긴 그녀의 팔목, 생기를 잃은 눈동자, 태산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날 저녁 태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약에 취한 듯 멍한 눈빛이었어요. 태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태산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흘렀습니다. 미나의 말은 화살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미나는 태산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 모든 것을 딸에게 말해두었던 거죠. 병원을 나온 태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처럼 어두웠죠. 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태산은 강변의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병철이 준비해 놓은 곳이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태산은 창고 안을 둘러보았어요. 철제 의자 하나, 로프,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천으로 쌓인 물건. 그의 칼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서준호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병철의 말에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깃들었어요. 딸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사는 집으로 돌아와 옛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수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아기였던 미나의 사진들, 행복했던 시간의 조각들이었어요. 태산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수미야,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정적이 그를 감쌌어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철이었어요. 태산아, 네가 뭘 계획하는지 알아. 하지만 그러지 마라. 태산은 말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어요. 네가 15년 동안 지켜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지 마. 법대로 해결하자. 태산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가슴속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복수에 대한 갈망과 딸에 대한 사랑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늦었어. 태산은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병철은 태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준호가 오늘 강남의 한 술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납치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15년 만에 검은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목시계를 채웠어요. 수미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시계였습니다. 밤 10시, 태산은 준호가 자주 가는 술집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준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가슴이 무겁게 뛰었습니다. 마치 첫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준호가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태산은 날카롭게 주시했어요. 순간 태산의 머릿속에 미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사냥의 순간이었어요. 서준호 씨, 태산의 목소리에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누구? 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산의 주먹이 그의 복부를 강타했습니다. 준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어요. 태산은 재빠르게 준호를 차에 실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강변의 패창고로 향하는 차 안에서 태산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덮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나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패창고의 철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태산은 의식을 잃은 준호를 의자에 앉혔어요. 창고 안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태산은 천천히 준호의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매듭을 짓는 그의 손놀림은 15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형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병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철은 조용히 창고를 나갔습니다. 이제 창고 안에는 태산과 준호만 남았어요. 태산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의 칼이 있었어요. 태산의 호흡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준호가 신음을 내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어요. 공포가 그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태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미나의 아버지다. 태산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공포가 그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아저씨, 오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준호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검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창고의 불빛에 반사되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그의 몸이 떨려왔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어요. 15년 만에 다시 손에 쥔 칼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태산의 머릿속에 미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태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 아팠어요. 미나의 얼굴, 수미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망설이시는 거예요? 병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태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네가 내 딸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태산이 준호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난 네가 나를 망가뜨리도록 두지 않을 거야. 태산은 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의 눈에 혼란이 어렸어요. 태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어요. 나 서준호, 강미나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가르쳤습니다.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준호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술에 취했을 때 태산이 몰래 녹음한 것이었어요. 태산은 녹음기를 끄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병철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철에게 넘길 증거야. 태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복수에 불타는 맹수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태산은 그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너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태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병철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영철에게 연락해. 모든 증거와 함께 이놈을 넘기자. 병철의 눈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준호가 체포됐대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산은 딸의 옆에 앉았어요. 그는 미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태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법대로 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어요. 고마워요.
며칠 후 영철이 태산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준호의 모든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세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호스를 집어들고 물줄기를 차체에 뿌렸어요. 물소리가 그의 귓가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의 소리들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미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태사는 딸을 데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당신이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태산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미소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참는 것이 한다. 태산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1년 후 태산은 세차장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서준호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태산은 신문을 접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아빠, 오늘 제가 상담 봉사활동 시작하는 날이에요. 응원해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잘할 거야. 네 엄마처럼. 태산은 전화를 끊고 세차장 앞에 서 있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15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이것이 그의 진정한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승리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